사. 공엄사 강공은 엄하게 사는 관대하게 앤드 김원주. 재건축조합 부패 사건 3명에게 징역 5년. 사적 영역은 자정 기대 해고 안 되도록 배려. 공은 엄정하게 사는 관대하게. 공직 부패만 해도 아주 버거웠다. 재건축조합 부패 사건 3명에게 징역 5년. 금권선거나 부패 사건에 대한 문영배의 엄정한 판결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그동안 온정주의 판결을 내렸던 공무원 기업가 등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 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의 엄정한 판결에 지역사회는 환호했으며 창원지법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곧바로 수직 상승했다. 문영배의 이런 판단은 공무원 등 공직사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적인 성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의 엄단 의지는 어김없이 적용되었다. 문영배 재판부가 2006년 1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의령농협 미고 처리장 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소장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쌀 3,468T의 69억 원어치를 빼돌려 의령농협에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도 10억 원을 웃돈다. 또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시가가 4억 1천만 원 정도인 부동산을 9억 3천만 원짜리로 속여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다. 반송주공 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 노모 조합장 조모 총무이사와 이모 씨가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가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05년 9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을 하나도 깎지 않고 돈을 받은 3명 모두에게 선고했다. 앞서 뇌물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규 청년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데 비교해도 센 판결이었다. 민간 부문인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로 처벌받은 것과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선고한 것에 대해 당시 지역법 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검찰의 판단이었지만 검찰 구형에 손대지 않은 것은 문영배의 의지였다. 사적 영역은 자정 기대 해고 안 되도록 배려. 반면 같은 부패 사건이라도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는 2005년 8월 입사 추천서를 써주는 대가로 1인당 150만 원, 안팎씩 모두 2,900만 원가량을 받았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마산버스 노조 장모 지부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붙여 풀어줬다. 그는 장씨가 지부장에서 물러났고 또 이 사건 이후 지부장 입사 추천서 제도가 폐지되어 재발할 우려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선고한 다음 사규에는 형사 고의범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사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 집행유예도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지부장에게는 해고를 피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했지만 그보다 재질이 덜한 공범에게는 더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진모 부지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사규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해고만큼은 면할 수 있게 배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었다. 2022년 윤석열이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800원을 횡령한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성훈 판사도 2,400원을 횡령한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영배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과 그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헤아렸지만 함성훈 오석준에게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살펴볼 생각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공은 엄정하게 사는 관대하게. 그는 이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얘기했다. 노동조합은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정을 기대해보겠다. 이번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깨끗한 노조 운영을 다짐한 만큼 노조가 스스로 맑아지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공공영역의 부패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부패 척결 노력도 여기에 집중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때 사적인 영역도 같은 부패라면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 한 사람이 단독으로 했다면 몰라도 조직을 끼고 벌어진 부패라면 처벌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어용노조의 집행부들이 사용자와 붙어서 일반 조합원은 억누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역 현실에 넌덜머리가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판사실을 찾아가 왜 그렇게 양형이 달랐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더더기 없는 단순 명쾌한 설명이었다. 아, 그거요? 공적 영역은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또 잘못되면 자치단체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반면 사적인 영역은 세금도 투입되지 않고 피해 규모도 해당 조직으로 국한되잖아요. 공직 부패만 해도 아주 버거웠다. 나름 짐작되는 다른 사정도 있었다. 그는 그날 판결에 앞서 공적 영역의 부패 척결만으로도 힘겹다고 털어놓았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판결을 하면서 기분이 좋고 즐거운 법관은 없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 구속해서 엄단해야 할 사건이 넘치니까
사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되도록 구속 판결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부패 사건은 눈에 띄게 진행되지 않는다. 뚜렷한 물증이 없어서 부인하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하나같이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길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는 공판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끌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사실관계 확정부터 유무죄 판단까지 손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문영배 재판부는 그런 사건을 여러 개 동시다발로 맡아 진행하고 있었다. 굵직한 것만 해도 배영호 창원시의장, 김정부 국회의원 아내, 황철곤 마산시장, 김종규 청년군수, 김모 마산시의원 등 5개였다. 전부 내용이 복잡하고 증인도 많아 방청만 해도 골치가 아팠으며 배영호와 김정부 아내는 재판 지연 수치까지 부렸다. 이 밖에 자잘한 규모까지 치면 10건을 넘었으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웠을 것이다. 5. 지역법관. 가족이 모두 이사한 까닭은 1965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문영배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1992년부터 줄곧 부산 경남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부산지 방법원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창원지 방법원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이 그의 근무처였다. 이른바 엘리트 법관의 출세 코스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일한 적 없는 100% 지역법관이었다. 문영배는 2004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처음으로 부산을 벗어나 창원지 방법원으로 옮겨왔고 그때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 합의재판부인 제2형사부와 제3형사부를 맡아 일했다. 당시 부산에 집을 마련하고 살았던 그는 창원지법 발령이 나자 아내와 아들 등 가족을 모두 데리고 창원으로 이사했다. 지금도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산이 원래 본거지였으면 창원으로 출퇴근하거나 가족은 두고 혼자만 오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나 검찰의 구성원만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 대학의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발만 지역에 걸치고 머리는 대도시를 향하는 모양이지만 다들 그러려니 여기는 것이기도 했다. 창원지 방법원. 지역법관 하려면 지역을 알아야. 나중에 좀 친해진 뒤에 가족은 두고 혼자만 옮기면 더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대답은 간단했다. 지역법관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지역에 대해 알려면 지역에 들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 전학 등 교육상 불편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했다. 그런 단순한 이치를 나는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문영배가 높은 법대에 앉아 피고인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행한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재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법정을 찾는 지역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는 똑바로 알지 못했다. 2005년 8월 김정부 국회의원 아내의 유권자 매수 사건 선고에서 1960년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를 그가 입에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의거 와중에 숨진 김주열님과 시위에 참여한 장혜신, 이성관님 그리고 315시민회관 명칭 등 민주성지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산을 콕 집었었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15의거와 김주열 열사는 널리 알려져 있으니 오히려 예사로 들렸다. 하지만 지역민도 잘 모르는 장애 시인 이성관과 그의 시위 참여를 언급한 것은 새삼스러웠다. 또 315시민회관 명칭 운운은 1962년 지은 옛 회관이 헐리는 것과 새 회관이 건축 중인 것을 모두 알아야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시 헐리는 보도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다. 이렇듯 지역에 진심을 다한 그였기에 2019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지방에 살아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을 자주 절감했다. 헌법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방자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육성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의 의지가 장식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 대신 존경한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문영배. 이미진의 출처 표시. 서울이나 수도권 법관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였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에게서 평소에도 몇 번 들은 말이었다. 물론 그가 지난 6년 동안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다 나중에 만나줘서 물으면 자 보세요. 하면서 안경 너머로 두 눈을 반짝이며 하나하나 설명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역으로 돌아가 받은 것을 돌려줄 때 이처럼 시작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문영배가 이제 4월 18일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다. 내 기억에 그는 임기가 끝나면 지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서울에서 또 다른 고관대작으로 남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부산이 될지 진주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어디가 될지는 돌아와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처음이고 유일한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에 문영배 이전에 있었던 지역법관 출신 헌법재판관은 김종대 20만 612년 한 명이고 대법관은 조무제청 998만 2004년과 김신 20만 1218년 2명이다. 그들은 모두 문영배더러 본받으라는 듯이 한결같이 지역으로 돌아가 활동을 이어가는 모범을 보였다. 내 기억에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나서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변호사 개업만 해도 정관예우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돈을 벌 텐데 그는 그런데 뜻이 없는 사람이었다. 까닭을 묻는 나에게 그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았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받은 것을 돌려줄 때라는 얘기로도 들렸다. 어쨌거나 그가 퇴임하면 아쉽게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중에 지역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인구 기준으로는 서울이 3지역이 7 정도가 맞지만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지역 출신이 23명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인식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은 사법부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다. 6. 보수주의자. 기울어진 운동장. 한때 노회찬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급진 좌파라고 오해한 적이 있다. 지금도 국민의 힘같은 수구 극우들은 노회찬이 몸담았던 정의당을 두고 극자라는 그건을 일삼는다. 하지만 세계 보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한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중도 좌파일 뿐이다. 대선 예비후보 전북지역 합동연설의 현장에서 연설 중인 노회찬 후보 모습. 2007년 7월 25일 노회찬 재단 제공. 그런데도 그들이 급진 좌파로 간주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영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를 두고 국민의힘 부류와 조선일보는 하나같이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진보 진영에서 그를 두고 진보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착시 현상일 따름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뿐. 먼저 그는 아무리 고귀한 인권의 가치도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판단했다. 2005년 10월 공무원 노동세권 쟁취를 위한 쟁의 찬반 투표와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국 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때 유죄 판결을 내리며 그가 덧붙인 이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독재 헌법이면 따르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만들어진 민주헌법이다. 이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세권 가운데 단결권은 보장하면서 단체 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단체 교섭권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세권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달성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고 그 결과 공무원 노동세권이 국민에게도 보탬이 된다고 국민 스스로가 생각해서 헌법상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문영배. 4대강 소송도 마찬가지. 내가 그 전말을 모두 지켜본 사건은 아니지만 2009년 1819명의 국민소송단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를 청구한 이른바 낙동강 소송에서 그가 재판장으로 있던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2010년 12월 내린 원고 패소 판결도 보기로 꼽을 수 있다. 당시 그는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소송단과 정부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며 세심하게 검토했다. 법정을 벗어나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을 몸소 찾아가 현장 검증도 했다. 또 공사 관계자와 피해대책위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현지에 사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파악한 끝에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0년 4월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현장 검증 모습. 사진 경남도민일보. 묘지는 이랬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되는 반면 정부가 대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국민소송단이 입증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촉법 여부는 판단하면서 사업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되고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사업의 범위와 시행의 계속 여부를 사법부가 심사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판결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낙동강 사업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눈길은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법부로 끌어와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의 일침을 놓았다. 그럼에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진보라 여겨지는 까닭. 어쩌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어느 법정에서는
법 간에 이런 소리가 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성실히 공직 생활을 수행해왔고 동료들의 탄원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런 타령으로 재판이 시작된다면 보나마나 그 결론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이다.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원법인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5년 이상 징역,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법원은 갖가지 감경, 사유를 붙여 풀어주는 불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법원에서조차 헌법과 법률이 무너져 있는 현실 때문에 문영배처럼 헌법과 법률을 보수하려는 법관을 마치 진보인 것처럼 착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고위층의 부패 선거 부정에 대한 관대하고 온정적인 처벌을 보수적이라 하면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극우망동이라 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문영배한테나 어울리는 말이다.